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8주차.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세정책이죠. 자, 테마 25의 조세정책, 스마트 학기론 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세정책은 사실 요즘 나오는 건 결론 먼저 얘기하면 계속 얘가 나오고 있어, 얘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은 조세 총론에서 잘 배웠겠지만 1차에서도 계속 조세 정책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세, 지방세를 구분할 때, 자,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건 기준이 뭐예요? 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한다? 뭐에 따라서? 질문이에요, 질문. 뭐에 따라서? 과세권자, 즉 세금을 누가 부여하냐라고 했을 때 과세권자가 중앙정부면 국세, 지자체이면 지방세.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한다. 이 지문이 이제 올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이때 이제 지방세 외워놔야죠. 지방세. 지방에서 면허 취득한 게 전재산이야, 재산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면허, 취득, 재산, 이렇게. 자,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국세라고 본다 그랬죠.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의 지방세, 재산세는 보유 단계의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 정말 모르겠다, 답을 모르겠다, 뭘로 찍어라? 재산세로 찍어라, 재산세. 계속 중요하게 답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국세, 취득 단계 상속세, 증여세, 이걸 취득하는 거죠. 상속받는 거, 증여받는 것도 취득하는 거고, 인지세도 취득 단계에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국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의 국세, 얘가 중요하죠. 보유 단계의 국세와 지방세, 얘가 두 개가 중요하고, 처분 단계에 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자, 얘가 나와서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구분하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세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거 말고 좀 더 나온 걸 보면 종부세와 전세는 모두 보유 단계의 세금이다. 보유 단계의 국세, 보유 단계의 지방세. 자, 얘들은 과세 기준이 똑같아요. 언제로? 6월 1일로 먼저 재산세를 결정한 다음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결정해요. 그래서 얘와 얘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에요. 30일 아니고 6월 1일로 뭐하다? 동일하다. 자, 이걸 바탕으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자, 과세 기준은 6월 1일로 똑같은데 과세 대상물은 달라요. 이 두 개가. 자,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이건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최근에 감정평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물 몇 개? 5가지.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종부세는 2개. 토지와 주택, 이렇게. 자, 그래서 얘와 얘의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라고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자, 먼저 지방세와 국세 구분할 때 취득, 보유, 처분 단계 세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자, 보유 단계의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똑같다.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서 이게 하나 나왔어요. 우리 지방세를 감정평가 시험에서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 지방세 중에 시군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시와 군에 해당되는 세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큰 거 우리가 트, 광, 도 이렇게 구분하고, 작은 거 시, 군, 구 이렇게 했을 때 암기할 때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도구세가 면허예요. 면허. 등록면허세,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두 번째 특광도세가 취득세예요. 취득세. 마지막에 시군구에 해당되는 게 뭐다? 재산세.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군세에 해당되는 건 지방세 중에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군세에 해당되는 게 뭐다? 재산세. 이거 특광도, 시군구,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이렇게 외웠으니까 면허, 취득, 재산, 시군세, 재산세. 자, 그리고 얘와 얘는 신고납부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송해? 고지서 발송해 주는 거죠. 이때 지방세는 뭐라고 하냐면 고지서 발송할 때 보통징수라고 얘기하고, 이게 국세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부가징수라고 해요. 부가징수.
자, 이 부가징수, 보통징수는 뭐냐면 나라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면 고지서대로 세금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낼 거야 신고해가지고 그 세액이 결정되면 신고납부 방식인데, 나라에서 만큼 내야 돼 라고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줄 때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일 때는 부가징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다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네.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서를 나라에서 결정해서 보내준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징수, 부가징수 방식이에요. 누진세, 비례세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1차에서 여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 2차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시고, 네, 1차는 여기까지 나오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까지예요. 즉 국세지방세 과세권자에 따라서 세금을 구분할 때 국세냐 지방세냐, 취득, 보유, 처분 단계 이렇게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지방세. 자, 보유 단계의 종부세와 자산세 과세 기준은 동일해. 6월 1일로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에 해당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시군세, 특광도, 시군구 다 지방세를 얘기하는데,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에 해당되는 건 재산세야.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자산세는 얘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만큼 세금 내야 돼 라고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면 고지서대로 우리가 내는 거죠. 이런 걸 지방세일 때는 보통징수, 국세일 때는 부가징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다. 나라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송하는 보통징수나 부가징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쓸 때 안 돼. 무조건 외워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정책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한번 보죠.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있어요. 전가는 떠넘기는 거죠. 만약에 보유세, 재산세는 임대인이 내야 돼. 임대인이 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임대인이 뭘 올려? 임대료를 올려서 세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떠넘기는 걸 뭐라고 한다? 전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조세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재산세 같은 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걸 전가. 그래서 떠넘겨서 결국 세금을 100원을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60원, 임차인 40원 이렇게 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내게 되었다를 뭐라고 하냐면 귀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최종적인 결과, 부담을 귀착되었다. 그래서 조세의 귀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되었는지의 결과를 귀착되었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거냐라고 할 때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한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공급자와 수요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암기했던 건 비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 우리 경제론에서 공부했던 거, 가수 B가 비싸서 돈 많이 번다. 총수입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해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고, 비탄력적일 때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자, 비탄력적이면이라고 할 때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자, 수요가 더 크대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죠. 얘가 비탄력이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많이 낸다?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많이 낸다는 거죠. 공급자가 누구야?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그럼 임대인이 많이 냈다는 건 잘 떠넘기지 못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전가를 많이 시킨 거예요? 못 시킨 거야? 많이 못 시킨 거야. 임대인이 많이 냈으니까 많이 떠넘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세 전가가 작게 일어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세 전가가 많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세 전가가 많이 일어났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이 보유세라는 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죠. 근데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안 내도 될 사람이 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조세증가를 안 할수록 내 아들 임대인이 다 낼수록 시장에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이 효율적인 조세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전가시키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를 10원 올렸어. 그럼 얼마 전가되는 거예요? 10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올린 만큼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50원 올렸대. 잘 들어봐요. 조세 인상을 50원 했대. 그래서 세금을 올렸어. 임대인이 보기에 세금이 올렸어. 그럼 남는 게 없으니까 나도 임대료 올려야 되겠네. 임대료를 20원 올렸어. 자, 그렇다면 봐봐요. 50원을 올렸어, 세금을. 근데 임대료를 20원 올렸어. 자, 그렇다면 50원을 세금을 낼 때 누가 얼마씩 내느냐라고 얘기할 때 20원을 임대료 올렸죠. 20원을 전가시킨 거야. 임차인이 얼마 낸다는 거예요? 20원. 임대인이 얼마? 30원. 그래서 50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야. 임대료를 올린 만큼 떠넘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킨 건 임대료 올린 만큼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결론 이거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수요가 더 작대. 그럼 누가 비탄력? 수요가 비탄력.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낸다? 수요자,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자, 임차인이 많이 냈대요. 근데 얘가 만약에 보유세라면 임대인이 내야지. 근데 임차인이 많이 내겠다는 건 임대인이 많이 떠넘겼다는 얘기지. 조세 전가가 어떻게? 크게 발생한 거다.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떠넘겼으니까.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보죠. 완전이라고 나왔어. 완전은 100%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 자, 그럼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럼 탄력적이면 세금을 적게 내겠지. 근데 완전 탄력이래. 그러면 수요니까 임차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임차인 안 내면 모두 누가 내는 거예요? 임대인이 내는 거야. 임차인 안 낸다. 같은 말이 임대인이 모두 내는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이건 효율적인 조세다.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자, 물리적 공급은 변해 안 변해요? 물리적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 물리적 공급은 부중성 때문에 토지를 늘릴 수가 없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죠. 그래서 이 지문보다는 이 지문이 많이 나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내. 완전이니까 모두 내. 누가? 공급자가. 그러면 임대인이 모두 낸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모두 낸다는 건 임차인은 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이런 결과고 얘도 이런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 근데 얘가 중요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임대인이 모두 내는 거죠. 임차인 안 내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효율적인 과세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게 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를 보죠. 만약에 보유세를 동일 세율, 즉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요. 즉 30억짜리도 20%, 10억짜리도 20%, 3억짜리도 20% 이렇게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동일 세율을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라고 얘기해요. 비례세. 자, 비례세로 부과하면 역진세적 현상에 문제가 발생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조금 내는 꼴이 나타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바람직하게 이런 역진세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부과한다?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역진세 현상이 어떤 거야?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자, 보유세에 대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로 적용하면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조금 내는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누진세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해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 별표.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대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매수인이 내는 거예요? 매도인이 내는 거야. 팔 때. 살 때 5억 주고 샀는데 팔 때 내가 8억에 팔려 그래. 매도인이 8억에 팔려 그래. 그럼 3억이 양도 차익이죠. 이 양도 차익을 다 갖지 말고 세금 좀 내고 팔아. 매도인이 내는 거야. 매도인이. 그래서 얘가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에요. 근데 중과했어. 그럼 매도인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럼 안 파니까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매각을 당기는 게 아니라 미루거나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보유기간이 길어진다거나 공급이 안 판대,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얼어붙는다. 그럼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어떻게 변한다? 안 판대. 그럼 물건이 귀해졌잖아. 가격이 오른다. 여기까지.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되면 매도인이 안 팔아. 공급이 얼어붙어. 얼어붙는다는 걸 매각을 미룬다. 보유기간이 길어진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마지막에 어떤다? 올라간다. 자, 조세의 부과나 인상으로 인해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세를 부과했어요. 만약 재산세 인상했어.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 수요 줄죠. 수요도 줄어. 안 사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결국 공급도 줄게 돼요. 팔지도 않게 될 거고. 그러니까 세금을 인상하면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 거야.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나쁜 영향이에요.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이 줄어들잖아. 나쁜 현상이 나타나. 손해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자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더. 공급도 줄어드니까 공급자가 가져가는 몫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인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세를 인상하면 모두예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 모두 줄어요. 자, 줄게 되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줄게 되는 얘기를. 자, 조세를 인상하면 임대인이 다 내, 임차인에게 떠넘겨.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인상했더니 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 가격이 올라가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면 얘는 손해가 보는 거죠. 손해가 나타나. 그럼 수요가 뭐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를 올려가지고 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자는 더 많이 갔냐? 가 아니라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자도 임대를 올려서 일부 떠넘기긴 했지만 세금을 내니까 더 조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도 줄어들어. 그럼 공급자도 손해야. 그럼 공급은 줄어드는 걸 손해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때 이 순손실이 달라지냐라고 할 때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 탄력적이라는 건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냐 변할 수 없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증가 감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방향은 이미 줄는 걸로 정해져 있어. 경제적 순손실을 줄는데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면 얘가 조금 줄는 게 아니라 많이 줄고 많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많이 줄게 되면 손해가 뭐하다? 커진다. 그래서 암기 코드로 순탄,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외웠어요. 순탄이다.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라는 거. 자,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일종인데 얘는 35에 딱 나왔어요.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로 세금을 징수하면 다른 세금 없애도 괜찮아.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단답형으로 헨리 조지가 나왔어요. 그럼 36회에 다시, 얘는 안 나올 거니까 다시 연속으로 똑같은 답이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는데 얘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건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이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토지양은 증가시킬 수가 없어. 그럼 양 불변 나왔어요. 무슨 선? 질문이야. 무슨 선? 양 불변이면 수직선이야 수평선이야? 수직선 나오고 얘를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 비탄력. 얘는 함수식을 어떻게 쓴다? Q는 숫자 이렇게 쓰고 탄력성은 얼마?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양의 변화율이 0이래.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양이 안 변한데 탄력성 얼마?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5가지는 그냥 나와야 돼. 무조건 완전 비탄력 나오면. 아직도 얘가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양불변 나오면 수직선 완전 비탄력 Q는 숫자 함수시 얘는 탄력성은 얼마? 0.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가격이 불변 이렇게 나오면 가격 불변 무슨 선? 수평선 완전 탄력 함수식은 P는 숫자 탄력성은 무한대. 여기까지 나올 줄 알아야지. 자 어쨌거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이야. 양이 불변이야. 그럼 완전 비탄력이죠. 자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 나왔어요.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내. 근데 완전이니까 모두 내. 누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 전부 부담한대요. 그럼 조세정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한다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있어 없어? 없다.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으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는 좋은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국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여기에서 전가와 귀착이라는 단어 알고 있느냐?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누가 많이 내냐?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 많이 낸다. B가 고가여서 돈 많이 벌고 조세 부담이 크다. 비탄력적인 게 세금 많이 낸다. 자 여기서 양도소득세 중과하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면 이후에 가격은 올라야 돼.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가가 나타나요. 이건 손해죠. 이걸 경제적 순손실. 언제 순손실이 크냐? 순탄.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공급자가 많이 내는데 전부 내. 그럼 떠넘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은 세금이야. 왜곡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얘.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이거 틀리면 큰일 난다. 자, 문제 봅시다. 자, 틀린 거.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면 얘가 탄력적이래요. 그럼 누가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낸다?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크다. 맞고. 자, 주택 보유에 대한 비례세 부과는 역진세적 현상을 초래한다. 맞죠? 뒤집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뭘로 부과하는 게 좋다?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야 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됐대요. 그럼 매도인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얼어붙죠? 수요가 공급이 뭐가 얼어붙는 거예요? 수요야 공급이야? 공급이 얼어붙는 거예요. 공급이 얼어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이 줄었대. 가격이 뭐해? 상승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 얘가 틀렸네. 3번 틀렸고. 자 공급이 완전 나만 그런 거겠죠? 완전 비탄력. 잘 나왔어? 여러분 책? 비완전이 나왔어? 네, 오류가 있네. 나 오류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비완전? 이런 거 아니야. 완전 비야.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 네. 완전 비탄력인 경우에 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이면 많이 내. 근데 완전이야. 공급자가 모두 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세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한다. 맞네요. 임대인이 모두 부담한다. 자,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순탄이죠.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뭐하다? 커진다. 순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맞죠? 순탄. 자, 그리고 계속 요즘에 이제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답이 눈에 보여가지고 공부가 잘한대요. 잘못된 얘기예요. 답은 중요하지 않아.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왜 맞았어? 이 지문은 왜 틀렸어? 얘는 또 왜 맞았어? 이거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 한 번 답으로 나왔다고 또 답으로 나오면 답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 시험 그렇지 않아요. 얘가 답으로 나왔으면 얘가 다음에는 얘가 답이고 다음엔 얘가 답이니까 다른 지문이 맞냐 틀리냐 왜 맞고 왜 틀리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복습 과정이지. 답 찾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보인다는 건 상관없어. 복습할 때 계속 보고 또 보고 해야 되고. 자, 옳은 거 보죠. 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맞죠? 면허 취득 재산이 없네. 그럼 기억은 맞고. 자,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취득세와 등록면세는 지방세. 맞아요? 면허 취득 재산. 맞네. 기억, 니은 맞고.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 부과한다. 맞아요? 아니죠?
제한세는 보유 단계의 지방세죠. 그래서 디귿 틀리고, 디귿 들어간 건 틀렸고, 틀렸고. 자, 리을 보니까, 자, 보유 단계 부과하냐라고 나왔어요. 종부세는 맞지? 근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죠. 리을 들어간 것도 틀렸다. 기억니은 맞으니까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니은. 뭐, 면허 취득 재산이야, 지방세. 이것 뺀 나머지는 국세. 꼭 기억해 놓고. 자, 102번 뭐죠? 조세 중립성. 우리가 중립이라는 단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이걸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 어디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를 조세의 중립성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세금 부과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 안 미쳐? 미쳐.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잖아요. 조세를 인상하면 수요 공급이 늘어 줄어.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순손실이 발생하지. 근데 조세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중립이란 단어 알면 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중립. 그럼 중립적 레버리지는 뭐야? 중립적 레버리지. 돈을 빌려도 자기 자본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중립적이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도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럼 보유기간이 뭐 한다? 늘어난다. 맞고. 자, 그럼 공급이 주는 거죠. 그럼 이후에 가격은 뭐 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되었다, 귀속되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귀착되었다.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씩 부담했어를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모든 세금은 전가될 수 있다. 모든 세금은 전가될 수 있어요. 전가될 수 있다. 자, 양도소득세 전가 한번 보죠. 내가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대.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된대. 그럼 얘가 팔 때 좀 싸게 팔까, 비싸게 팔까? 비싸게 팔겠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떠넘기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모든 세금은 전가될 수 있다.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모든 세금은 전가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맞아요, 보유세. 보유 단계 맞지? 근데 지방세는 아니지. 종부세는 국세니까. 뭐 답은 쉬웠고. 자, 지문 틀린 것들을 봅시다. 자, 이번에 보니까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의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차등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의 용도로 방향을 이용하려고 해.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려고 해. 그럼 여기에 주택 들어오면 세율을 낮춰줘야지. 상가공장 들어오면 세율을 높여야지. 그래서 상가공장 들어오지 말고 주택만 들어와 라고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방향을 유도하려면 용도에 따라서 이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자, 3번에 절세는 합법이고 그 다음에 조세표와 탈세는 불법이냐? 아니에요. 불법은 탈세만 있어. 불탈세만 탈세야. 불탈세, 불법만 탈세예요. 불탈세. 조세피는 뭐예요? 얘는 합법이 합법. 그래서 절세와 조세피는 합법이고 불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불탈세. 탈세만 불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합법이야. 조세피와 절세는 합법이에요. 얘는 합법이다. 불법적인 건 탈세만 불법이다. 불탈세 이렇게 기억해놔요. 불탈세. 불법은 탈세만 불법이야. 자, 5번에 보죠. 배웠던 거. 공급이 수요에 비해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비탄력? 수요가 비탄력.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낸다? 수요자, 임차인.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크다. 맞는 지문이고. 자, 6번에 보죠. 세금을 인상했대요. 세금을 인상했을 때, 자, 정부가 세수입 증가분은 가져가. 근데 시장에 수요 공급을 줄이게 만들지.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 더 크게 발생하냐?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8번 뭐죠? 자, 공급이 얼어붙었대요. 얼어붙었다. 그럼 매도인이 팔아, 안 팔아? 안 판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뒤로 미루면서 안 판다는 얘기죠.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처분을 미루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결국 가격은 뭐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11번 보죠. 자, 가격 탄력성 0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탄력성 0이래. 뭐예요? 완전 비탄력이야. 자, 공급이 탄력성 0이라는 건 이걸 수직선이래. 뭐야? 완전 비탄력. 양이 불변이래. 완전 비탄력. 이 함수식이 Q는 100 이렇게 써 있어. 완전 비탄력. 다 완전 비탄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공급자가 많이 낸데 모두 낸대.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자, 14번 보죠. 재산세는 지방세는 맞아. 근데 취득이 아니라 보유 단계의 지방세다라는 거죠. 체크되어 있는 건 틀린 부분인지 알죠? 아무것도 안 체크 안 된 거 옳은 지문이고 아직도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게 옳은 거? 왜 그래 다들. 틀린 부분만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틀린 부분만. 15번에 보면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은 언제로 동일하다? 6월 1일로 동일하다.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투자론 보죠. 테마 26. 레버리지 효과. 이건 잘 나오는데 제법 말 문제로 하나 나오거나 계산 문제로 나오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무조건 맞아야 돼. 계산 문제 맞아야 돼요. 봅시다. 레버리지 효과는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얘기해요. 지렛대.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내 돈만으로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린 돈을 레버리지라고 하거나 지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렛대나 레버리지는 빌린 돈이죠. 빌린 돈을 뭐라고 해?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부채, 타인 자본 얘기하는 거죠.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효과는 내 돈만의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레버리지 효과는 남의 돈을 이용할 때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된 효과다. 얘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줄여서 자기 자본을 뭐라 그래요? 지분이라 그래, 지분.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얘기한다. 커지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이걸 정의 레버리지. 작아지면 나쁜 거, 부의 레버리지. 상관없으면 영향 주지 않는다.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 돈만의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의 돈 이용할 때 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금 안고 투자하는 거, 갭 투자. 전세금이 남의 돈이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돈 빌리면 위험이 커져요. 무조건이야. 돈 빌리면, 남의 돈 1원이라도 빌리면 위험은 무조건 커진다. 돈을 안 빌리면 위험이 없을 수 있겠지. 돈 빌리면 나타나는 위험을 금융위험이라 그래요. 금융은 자금 융통이니까. 그러니까 금융위험은 돈을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는 없어. 돈을 안 빌렸으니까. 근데 금융위험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져요.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근데 위험 또한 뭐한다? 커진다. 중요해요.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이 커진다. 이때 위험은 금융위험. 금융적 위험, 금융위험이에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 금융위험. 그러면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남의 돈을 안 빌렸어요. 그럼 똑같이 레버리지 효과는 없지. 그럼 금융위험도 없지 라고 얘기하겠네 라는 거예요. 자, 필수 용어래. 아직도 이 용어를 모르면 투자론 해석을 못해요. 자, 일단 빌린 돈, 남의 돈,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돈 빌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부채. 자, 자기 자본을 자기 치자가 있어.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고 줄여서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본. 자기 자본을 지분, 자본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얘 중요하죠. 자, 가치가 총 투자액을 얘기해요. 이 부동산이 가격이 10억이래. 그럼 이 부동산 투자하려면 총 얼마 투자해야 돼? 10억. 그래서 총 투자액과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총 투자액은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총 투자액이라고 할 거고.
자, 이때 이자율, 이걸 대출금리라고 하는데, 자, 이 대출금리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 그럼 빌린 사람이 빌린 대가로 이자를 주죠.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뭐야? 받는 이자가 수입이지. 그래서 은행의 수익률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저당권자야. 우리 담보대출 받을 때 저당권, 담보 잡혔다는 거 저당권 준다는 얘기지. 그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은행이지.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의 수익률이 이자율이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한다. 중요한 단어,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레버리지 유형, 얘가 이제 핵심인데 얘 또 몰라서 틀리면 큰일 나. 자, 일단 보니까 자, 좋은 레버리지는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수익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쁜 레버리지는 돈 빌릴수록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언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가 투자자는 레버리지 효과를 유도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거 아니야. 레버리지 효과 얻으려면. 그럼 얘가 누구예요? 차입자지. 차입자. 그럼 차입자에게는 이자율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려면 이자율이 어떤 거?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자율이 작을수록. 이자율이 뭐야?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얘가 작아야 돼. 자, 이 전체식은 얘는 내 돈만의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걸 자기자본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기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은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얘는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친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뭐야? 남의 돈의 수익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내 돈 수익률, 합친 수익률, 남의 돈 수익률. 그럼 뭐가 커야 좋은 거야? 당연히 내 돈 수익률이 커야지. 이자율은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작아야 좋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돼야 돼요. 내 돈 수익률이 커야 좋은 거지. 이자율은 작아야 좋은 거지. 이렇게 될 때 얘를 정의 레버리지라고 하고, 반대면 부의 레버리지, 같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 레버리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 자, 근데 레버리지 효과를 전환시킬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내가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어요. 돈을 빌렸더니 자꾸 빌릴수록 자기 자본수익이 줄어들어. 그럼 돈을 조금 빌리면 플러스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의 레버리지가 한번 일어나면 돈을 많이 빌리면 손해가 커. 조금 빌리면 손해가 작아지는 거지. 조금 빌렸다고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걸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는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 없다예요. 레버리지 효과가 전환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돼.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레버리지 전환은 이자율이 변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봅시다. 우리가 부의 레버리지가 있었어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는데 얘가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되었대. 전환할 수도 있지. 전환 가능하지. 뭐가 변할 때? 이자율 변할 때. 부채 비율 변화, 즉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관련이 없어. 전환됐다는 건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변했다는 거야.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변동했다는 얘기예요. 변했다. 자, 근데 나쁜 게 좋은 걸로 변했어. 그럼 이자율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좋은 걸로 변했어. 이자율이 작아져야지. 이자율이 낮아질 때 부가 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하나 정확히 기억해놔야지. 정이 좋은 거죠. 좋은 거. 돈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커지는 좋은 거. 그럼 내 돈만의 수익률은 뭐야 돼? 커야 돼. 이자율은 뭐야 돼? 작아야 돼. 이 순서 기억해놔야 돼요. 순서.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을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였어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봐서 얘가 커졌는지 작았는지 확인해봐 라고 계산 문제가 자기 자본 수익률. 이 말 문제 하나가 안 나오면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암기할 때 순분이지 이렇게 외웠어. 순분이지. 순, 분, 이, 지분투자에 순분이지 이렇게 외웠어요. 순분이지.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순분이지에서 얘와 얘는 제시가 돼요. 그래서 순소득과 지분투자액은 가르쳐줘. 얼마 얼마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가치상승분과 이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 넣으면 돼. 순분이지에. 자, 가치상승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100원짜리가 10% 올랐대. 100원짜리가 10% 올랐대. 얼마 오른 거예요? 10원이지. 어떻게 구했어? 100 곱하기 0.1이지. 10%가 아니라 퍼센트 없는 거. 얘가 100원이야. 그러면 100원에 10%면 퍼센트원 이런 건 없어. 퍼센트 없는 거 얼마? 0.1을 곱해서 얘가 10원이 올랐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되는 거죠. 상승률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치상승분은 가치 곱하기 상승률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이자율만큼 내겠지. 뭐의 이자율? 뭐의 이자율? 빌린 돈의 대출액의 이자율이겠지.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을. 그럼 만약에 100원을 빌렸어. 100원을 빌렸는데 연 이자율, 연 금리가 5%래요. 그럼 무슨 얘기야? 1년에 얼마 낸다는 거야? 5%. 뭐에? 빌린 돈에 100원 빌렸으니까 100원에 5%를 1년에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원에 5%가 얼마야? 5원이죠. 어떻게 구했어? 0.05 곱한 거네.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퍼센트 없는 거. 그래서 5원을 이자로 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순분이지 외워놔야죠. 순분이지. 자, 순분이지.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 잠깐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얘가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수익이 어디 가야 돼? 위에. 그럼 수익률은 뭐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에요? 투자에. 투자한 돈 중에 얼마 벌었냐? 수익이 중요해? 수익률이 중요해? 수익률이 중요하지. A가 1억 벌었어. B가 2억 벌었어. 그럼 누가 좋은 거야? 누가 투자 잘한 거야? 아직은 몰라. A는 1억 투자해서 1억 벌었대. B는 100억 투자해서 2억 벌었대. 누가 잘한 거야? A가 잘한 거지. 그러면 수익은 A가 작지만 뭐가 큰 거야? 수익률이 높은 거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큰 거야. 수익률이 커야 투자를 잘한 거예요.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투자액의 수익률이죠. 자, 근데 얘가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을 써야 돼. 이제 공부했으니까 좀 해석해 봅시다. 내 돈만의 수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내 돈과 남의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어. 돈을 벌었어. 번 돈이 총수익이야. 총수익에서 뭘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올까?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지. 맞아요? 남의 돈 수익이 뭐야? 은행의 수익이잖아. 은행의 수익이 뭐야? 이자. 다 이해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이자자. 남의 돈 수익, 은행의 수익, 이자. 이 총수익은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져 있을 때 번 돈이야. 합쳐질 때 번 돈에서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려면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남의 돈 수익이 뭐야? 이자지, 이자. 이자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두 개의 수익이 있었어. 임대료 수익과 처분할 때 가치가 올라간 만큼 있었죠. 그래서 총수익은 임대료 수익의 대표가 뭐다? 순. 그 다음에 가치 상승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상승분. 그래서 이 지분 수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에다가 가치 상승분을 더했어. 그럼 얘가 총수익이야. 여기서 이자를 뺐어. 그럼 내 돈만의 수익이야. 이걸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면 이걸 지분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분이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익률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건 나는 80점 맞을 거야 라는 사람만 외우면 돼요. 나 합격만 할 거야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종종 저 부르세요. 종종 저 부르세요. 종종 저 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쓰고 가운데 괄호 이렇게 쓰면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다. 사칙 연산이 뭐야 이렇게 할 때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어떻게 얘기해? 사칙 연산이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써주면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다. 종종 저 부르세요.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자, 부동산 투자의 특징 한번 보죠. 부동산 투자하는 거.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맞고. 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운영에서, 이 운영은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료 수익을 벌 수 있죠. 임대료 수익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했을 때 가치 상승분을 얻을 수 있죠. 이걸 자본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얘는 임대료 수익과 가치 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장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가치도 올라가요. 맞아? 자, 물가 오르는 걸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가. 그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지.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가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고, 동시에 화폐 가치가 뭐해져요? 떨어져.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어.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겠죠. 물가 오를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뭐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해석해 봅시다. 인플레이션 나올 때, 자, 물가가 오르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시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올라.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인플레가 발생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대. 누가 손해예요? 은행과 누구? 임대인. 얘들은 손해보는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현금을 받는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금융론에서는 이게 나와. 이게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임대인, 은행은 손해보는 입장에 놓인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투자론 첫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알아듣죠? 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이자와 감가상각이 세금 공제가 된대. 이때 세금은 소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득세 계산 어떻게 한다? 소득세 계산 순이감 세율이죠. 순이감 세율이에요. 자, 임대료 순을 벌었으면 영업소득세 내야지. 영업소득,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에다가 세율 곱하는데 그럼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 부동산 투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자 감가상각을 뭐 해라? 빼줘라. 공제시켜라. 그럼 세금 줄어들 수 있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근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죠.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유동성이 크다, 작다? 유동성이 크다, 작다? 작다. 유동성이 작으니까 현금화할 때 현금화가 어려워요. 손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서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빨리 문제 풀고 좀 쉬죠. 자, 틀린 거라고 나왔어요. 정의 레버리지. 좋은 거래요. 그럼 뭐가 가장 커야 돼?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종합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가장 작은 건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봤더니 얘와 얘를 비교했어. 그러면 정이니까 좋은 거니까 이자율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얘가 작아야 돼. 그럼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큰 경우. 맞네.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돈 빌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드는 걸 말한다. 맞고. 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게 변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또한 뭐한다? 커진다. 맞지? 돈 빌리면 위험 또한 커진다.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때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뭐 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추면 돈을 조금 빌리면 전환할 수 있냐가 아니다. 얘를 변화시키면 안 되고 뭐가 달라져야 돼요? 이자율. 이자율이 변해야 돼. 이자율. 그러면 부가 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자율이 뭐 해줘야 돼요? 낮아지는 경우,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변동되었을 때만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 틀렸고. 중립적이라고 나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를 말한다. 맞고. 자, 계산 문제 봅시다. 자,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았을 때와 50% 빌렸을 때를 각각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자, 돈을 빌렸을 때, 자, 이렇게 얼마 빌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바로 체크해요. 빌린 돈 얼마, 내 돈 얼마 바로 써야 돼요. 둘 다 쓸 거예요. 빌린 돈도 내 돈도. 자, 그러면 얘가 10억이래. 자, 그러면 대출을 50% 받았대요. 대출액 얼마? 5억. 자, 5억. 그러면 지분도 얼마? 5억.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얘도 쓰고 얘도 쓸 거예요. 둘 다 써야 돼. 하나만 쓰면 틀리는 거예요. 둘 다 써야 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순분이지죠. 순분이지. 여기에 순, 분, 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공 6개 떼고 보죠, 우리. 자, 3천만 원이니까 30, 10억이니까 100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억이면 100이고. 자, 그러면 수는 얼마? 30. 그러면 여기에 기억은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럼 전부 내 돈 투자했을 때잖아. 그럼 1000원을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가치상승분은 가격 상승률 2% 걸렸대요.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가 2% 올랐다는 거지. 그러면 1000원의 2%가 얼마냐? 0.02 곱하면 20 올랐겠네. 2천만 원이지만 20으로 보는 거죠. 20. 이자는 얼마? 0. 빌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면 1000분의 50이니까 0.05, 5%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50% 빌렸을 때, 자, 순분이지예요. 얘 주의해야 돼, 얘. 얘 얼마 집어넣어야 돼? 지분 투자액 집어넣어야죠. 1000 집어넣으면 안 돼. 지분은 얼마? 500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수는 30, 가치상승분 20. 이제 이자를 계산하면 돼. 자, 이자는 이자율만큼 내겠지. 얼마? 4%. 근데 뭐의 이자율? 빌린 돈의 이자율. 대출액의 이자율이죠. 대출액 얼마? 5억. 그러면 5억에 4%만큼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 그래서 500에 0.04 이렇게 하면 얼마? 20 이렇게 되겠네. 이자 20. 그럼 얘 계산하면 500분의 30이니까 0.06 이렇게 되겠네. 6%. 안 빌렸을 때는 5%. 빌렸더니 6%. 그러면 얘가 커진 거죠. 돈 빌리니까 자기 자본수익이 커졌네. 무슨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 효과 얻을 수 있다. 5,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나왔는데 틀렸어. 그럼 너무 아까워요, 사실. 계산 문제 중에 연습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틀린 거 한번 보죠. 자, 부동산은 주식 등에 비해서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이걸 다른 말로 유동성이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해석한다. 자, 정을 예상하고 부채 비율 커졌대요. 얘는 돈을 많이 빌릴수록이란 얘기죠. 돈 많이 빌리면 위험은 뭐한다? 커진다.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 커진다.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지만 위험 또한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6번, 7번 봅시다.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대. 정. 가장 큰 거 뭐?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 투자 수익률. 가장 작은 거 저당 수익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총 투자 수익률 나오고 저당 수익률 나왔어. 정의려면 누가 작아야 돼? 이자율이 작아야 돼. 얘가 얘보다 높을 때. 정의 나왔대요. 여기에 자기 자본 수익률 나오고 종합 수익률 나왔대. 누가 커야 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돼. 얘가 얘보다 높을 때. 맞는 얘기죠. 자, 8번에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라고 나왔어. 이건 정이에요, 부예요? 이자율이 크대. 이자율이 작아야 정이잖아. 이자율이 크니까 얘는 뭐다? 부의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돈을 빌릴수록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 한다? 작아진다,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부의 레버리지니까. 자, 10번에 부가 나타났는데 돈을 조금 빌렸더니 부채 비율을 낮췄더니 정으로 전환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전환될 수 없다. 뭐를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레버리지는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쉬었다가 테마 27부터 보죠.